그다음에 281페이지 과세기간인데요. 그거는 교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시험 때 물어보진 않는데 알아야만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1기하고 2기.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예정하고 확정. 그래서 1년에 총 몇 번 신고하시는 거예요? 4번 신고합니다.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인데 왜 4월 25일이냐면 법에는 4월 25일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그래서 3월 달에 끝나니까 4월 25일.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며칠까지요? 6월 30일.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신고하신다고요? 4번. 그래서 지금 요 날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이 좀 바쁠 시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이거는 뭐 저도 이제 거기에 빠지는데 나이가 어리시는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나이가 조금 차면 세무사 사무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어릴 때 좀 들어갈 확률이 있는 곳이니까 나이 들면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뽑는 데도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대부분이 이제 좀 어리신 분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신고 때에는 집에 못 들어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평소에는 되게 널널한데 신고 때 되면 되게 좀 바빠져요. 근데 이제 그게 결혼해서 아기가 좀 어리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뭐 언제 아프다 무슨 일이 생긴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존에 해왔었던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에 뽑을 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젊으신 분들이 잘 못 버텨서 예, 좀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도 높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뽑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한 분이 연락 왔었는데 결혼하신 분 원한다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들 아줌마들이라 여자 젊은 애들이 와서 못 버틴대요. 아줌마들 등살에. 예, 그래서 자기는 요번에 좀 결혼하신 분을 뽑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줌마 등살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있는 데가 좀 빡세요. 저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있어 봤는데 남자들 사이보다 좀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해서 뭐 남자들 세계가 쉽다 이건 아닌데 여자분들 보시면은 2명 있었을 때 여자분 2명 있는 사무실에 있었을 때 1대1로 싸우고요. 네. 이분 나가시면 이분이 이분 욕하고요. 요분 나가시면 이분이 요분 욕해요. 네.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명이 있으면 1대1대1로 싸우고 4명이 있으면 2대2로 싸우고 5명이 있으면은 2대2대1로 싸우고 6명이 있으면 3대3으로 싸울 것 같은데 2대2대2로 싸우더라고요.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문제 생기면 죽살나게 싸우고 술 한잔 먹으면 100이었으면 90, 80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만약에 문제 생겨갖고 말다툼해서 막 싸웠어. 그리고 그날 술 먹었어. 그날은 뭐 언니니 동생이니 막 이랬다가 그 다음날 오면 다시 원상복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세계도 만만치는 않은데 여자분들 세계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다는 거지.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거기 폐업하는 경우 좀 볼게요. 여기 시험 문제 가끔씩 출제되더라고요. 뭐 하는 경우요? 폐업하는 경우. 그래서 보시면은요. 폐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요?
폐업일까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5월 1일 날 폐업했어요. 몇 월 며칠 날이요? 5월 1일. 그러면 여기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이죠? 4월 1일부터. 그러면 4월 1일부터 언제 것까지만 세금 내면 돼요? 5월 1일까지.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신고를 언제 할 거냐? 이게 나와요. 신고는 무조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드리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그래서 5월 달에 폐업하면 6월 25일까지. 네. 그래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는 25일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월급 얘기할 때 25일 얘기 잠깐 했었죠?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25일에 끊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5월 25일 날 내도 상관은 없나요? 아니 5월 25일 날 안 받아줘요. 네, 5월 달에 그만뒀으면 무조건 6월 25일. 그거는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5월 26일 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월 25일 날은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음 달에 25일 날. 왜냐면 5월 말일 날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뭐 해라? 납부해라. 근데 이것 때문에 폐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폐업했는데 서류상으로 폐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버티시는 분들도. 왜냐면 뭐 안 내려고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도 사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살려만 놓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왜냐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세금 납부 부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려만 놓는 회사들도 있어요. 매출액이 거의 제로인데도.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사업을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 하면서 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를 거기에다가 같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국가에서는 너 어디에서 사업하냐 관심 없어요. 그냥 사업하면 돈 벌어서 뭐만 잘 내면 돼요? 세금만. 그래서 이런 경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나 뭐 연예 프로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 사업자 등록증 주소로 갔더니 없는 데야. 아니면 이상한 데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국가에서 관심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갔는데 뭐냐 화장품 가게인 줄 알고 갔는데 PC방이야. 이런 경우들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국가는 그냥 뭐만 잘 내면 돼요? 세금만. 근데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거 하나하나씩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회사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공무원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공무원이 몇천 개, 몇만 개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조사할 수는 없어요. 실제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좀 바뀌긴 해야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 요거 가끔씩 이론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82페이지. 키포인트만 잡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이거는 내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낼 거니까요. 세금 낼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면 부가세는 원래 국세예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국가가 갖고 가서 일부 지방자치단체한테 띄워줘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야 세금 내면 되는 거고 국가야 국가에서 가져가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공무원 월급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받아갖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써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세지라고 있는데 요거는 총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원칙.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만약에 내가 고깃집을 했어요. 근데 고깃집이 너무 잘 돼. 그러면 하나만 할 거예요? 늘릴 거예요? 늘려야죠. 내가 만약에 고깃집을 4개를 해. 근데 같은 지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따로따로 이렇게 좀 멀리 두죠. 그래서
4개를 해. 그러면은 4군데에서 다 따로따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원칙은.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거기 있죠. 교재 282페이지 위쪽에.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따로따로 하라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내가 만약에 4개 갖고 있는데 4개를 다 따로따로 신고해야 돼. 그럼 불편해. 그래서 국가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납부라도 한 군데에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무슨 납부예요? 총괄납부. 근데 이것도 불편해요. 왜요? 신고도 다 따로따로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에서, 그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3가지. 뭐가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래? 그러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해. 근데 이것도 불편하니까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해요? 한 군데에서 해.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되어 있는 거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예전에는 이걸 안 해줬었어요. 근데 이걸 가능한 이유가 ER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ERP가 뭐냐면 말은 되게 멋있어요. 저도 이거 쓸 때마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말은 겁나 멋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내용을 컴퓨터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사람부터 해서 물건까지 회사에 있는 모든 걸 컴퓨터에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그만두면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인수인계라는 걸 받아야 되죠. 근데 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냐면 내용들이 다 없고 사람 머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분은. 이거를 모든 내용을 다 컴퓨터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두고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이 시스템만 가지고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요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예요. 근데 이거 대부분 못 써요. 저도 이거 담당했다 그만둔 적 있어요. 근데 왜 못 쓰냐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가는 데가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은 직원 수가 맥스 값이 아니고 민 값이에요. 최소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할 사람을 원래 별도로 뽑아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럴 여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이거 추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초반에. 왜냐면 초반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걸 넣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ERP가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도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관리할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담당했다가 그만뒀죠. 근데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 저 친구가 다른 파트에서 일하는데 얘가 술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이거 쓰고 싶어. 근데 이거 쓰면 나 새벽 4시에 퇴근해야 돼. 왜냐면 그냥 일만 해도 11시,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이거 정리해갖고 데이터 다 넣으면 새벽 3, 4시에 끝나요. 그러면 집에 가서 목욕만 하고 다시 출근해야 돼요. 막말로. 왜냐면 집에 가는 데만 1시간 걸리니까. 그 얘기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자격증이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여기도 회계가 있거든요. 회계 2급 정도 딸 수준은 돼요. 따로 안 배워도 교재만 있어도 회계 2급 정도 딸 수준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많이는 아니고 3분 정도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갖고 땄었는데 이건 언제 따시면 되냐면 회사에서 필요하대 그때 따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회사 가시면 ERP 프로그램을 쓰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 프로그램하고 ERP 프로그램하고 거의 흡사해요. 어차피 회계는 차변 대변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게 2가지 배운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요 전산회계하고 저거 AT도 잠깐 볼 거라고 했었죠. 그 2가지 프로그램이 제일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 2개 다룰 줄 알면 웬만한 다른 프로그램은 한 일주일 정도만 연습하면 거의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우면 장점은 뭐냐면 약간씩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여러 가지를 배우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시험이 끝나고 날짜가 남으면 해드리는데 시험 끝나고 날짜가 안 남아. 그러면 AT 얘기는 1절 안 해요. 왜냐면 안 해줄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어느 정도만 얘기하냐면 저기 유튜브 들어가면 동영상이 있어요. 혹시 보실 분 계시면 그거 보고 하시라고. 제가 자료는 보내드리겠다. 요 정도만 얘기하죠. 왜냐면 내가 못 해주니까 거기까지. 제 신은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사업장. 거기에서 저것 좀 봐주세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요거 종종 내요. 근데 왜 내냐면 매매업하고 임대업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매매는 사고 파는 거고 임대는 뭐 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네. 요게 뭐냐면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장 소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잠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업장은 서울에 있어요. 부동산은 인천에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 서울에다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다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지냐면 일단 법에서는 주된 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사고 팔 때 주로 사무실에서 해요? 그 부동산 가서 해요? 사무실에서 주로 하죠. 사무실에서 대화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잠깐 가갖고 물 잘 나오고요. 변기 잘 내려가고요. 여기 집은 어떻고요. 대충 보여주고 끝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계약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이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욕먹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긴 한데 외국 나가본 적은 없으니까. 외국에 미국이었나? 어떤 나라는 부동산 이렇게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프린트를 준비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은 요 지역에 부근에 뭐가 있고 앞으로 발전이 뭐가 될 거고 병원은 몇 미터에 있고 이거를 다 상세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그걸 제공하면서 요런 데 어떠냐. 이거랑 우리나라처럼 그냥 대충 가서 보여주고 이거 사실 거야 마실 거예요.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좋은 게 있으면 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껴서 물건을 사긴 하지만 그러니까 고생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고생치고 가져가는 게 너무 어때요? 크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군데 보여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공인중개사들 망해요. 왜냐면 지금 플랫폼들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변호사들도 이쪽 계속 노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법에서 변호사 해도 된대.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앞으로 힘들어져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알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내린다 그러면 우리 죽겠으니까 못 내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가성비 따지고 가심비 따지는 사람인데 가성비 제일 떨어지는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예요. 실질적으로. 약간 좀 날도둑놈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한 군데 보고 계약했어. 그럼 진짜 날도둑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좋은 데를 소개해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좀 알고 계세요. 요거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주된 거래가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은 빌려주는 거니까 주된 거래가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네, 소재지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재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직매장과 하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매장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업장 동그라미,
하치장 옆에다가는 사업장 X.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거래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 거래라는 게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저기 섬에 가셔서 혼자 사시면 돼요. 자급자족 하시고. 왜냐면 국가도 살아야 되잖아요. 국가가 치안도 해주고 이것저것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계가 안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계가 없어지려면 세금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금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요? 국가도 없어져요. 그래서 회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매장의 뜻이 뭐죠? 네,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직매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매장에서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사고 파니까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려면 사업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사업장에서 세금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고요. 하치장은 뭐 하는 데냐면 물건 보관만 하는 데예요. 그럼 물건 보관만 하니까 거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업장으로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세금 거둘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83페이지 보시면 임시사업장이라고 있으세요. 무슨 사업장이요? 임시사업장. 그래서 임시사업장에서 내용을 좀 보시면, 임시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박람회. 우리 박람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 살면서 박람회 딱 두 군데 가봤어요. 웨딩홀 박람회하고 육아 박람회. 대부분 결혼해서 애 낳으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육아 박람회죠. 그 웨딩홀 박람회는 한번 가봤었는데 가지 마십시오. 웨딩홀 박람회 가면 저거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저기 뭐지, 스드메 연결. 근데 우리는 스드메를 안 하기로 하고 있었어 갖고 그냥 갔다가 한두 군데 상담받는 척하고 그냥 나왔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달라서. 그냥 연결만 해주더라고요. 여행사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보석이나 이런 거 금은방 연결해주고, 스드메 연결해주고. 그랬고 연결하려고 갔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하려고 갔었지. 그 다음에 이제 육아 박람회는 뭐 이제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곳 중에 하나고. 근데 우리가 박람회에서도 사고 팔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고 팔면 뭐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임시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래서 어떤 건 하루, 어떤 건 이틀, 뭐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 한 달, 이렇게 하지 평생 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때문에 사업장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육아박람회 가갖고 물건을 샀는데 인천인데 카드를 긁었더니 부산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매장이 부산에서 와서 박람회 참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걷긴 걷어야 돼요. 거래를 하니까. 근데 짧은 것 때문에 사업장을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래, 그러면 너네 기존 사업장이 있잖아.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뭐 해라? 세금 내라. 그래서 대부분 육아박람회 가서 긁으면은 다른 지역 주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 여기 교재에 하나가 빠져 있어서 거기 285페이지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을게요. 거기 밑에다가 요거는 2장짜리 보셔도 돼요. 쪽지 시험도 보긴 할 건데. 보시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가 항상 서류를 만들 때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 하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 그거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요건 두 장짜리에 써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이렇게 네 가지.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은요. 시험 문제 그냥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외웠으면 맞추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맞춰요. 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성명. 요거는 추후에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85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거 나올 것 같았는데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10월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요. 거기 계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계정? 교재에 285페이지 위쪽에 예,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개정된 거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잠시 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그냥 사업해야 돼요? 사업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장 뭐예요? 등록증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류들은 20일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청만 한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보고 그 다음에 서류 다 위에까지 올라가야 예, 결제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을 며칠로 보는 거예요? 20일로 봐요. 근데 참고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우리 대부분 요즘 분들은 사업하시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업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할 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가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없으면 바로 가서 신청하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 과거에는 신청하고 3일이었거든요. 지금은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요 2일이 한번 나왔어요. 과거에는 3일이었어요. 이거 나중 되면 하루로 바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특히 요번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항상 늦어요. 왜냐면 일본은 아직도 우편물로 보내요. 그리고 우편물 받아갖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내야 예, 돈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 욕을 엄청 먹어요. 예, 우리나라는 항상 빨리빨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참 시스템적으로는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 때에도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 이 사람 범죄부터 다 나와요. 그래서 범죄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안 내줘요. 예. 왜냐면 못 내주죠. 왜냐면 범죄꾼한테 내주면 또 범죄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지 사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지 사장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바지 입고 있는 사장님. 근데 왜 바지 사장이 생겼냐면은 내가 만약에 전과가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사업자 등록증 안 내주거든요. 못 내주죠. 왜냐면 이 사람한테 내줬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은 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못 내요. 그러면 바지 사장 써갖고 이제 따로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안 좋은 얘기인데 불법 업소 한 명이 이름만 바꿔갖고 6년인가 10년 동안 계속 해먹었다면서요. 벌금 내고 걸리면은 예, 다른 사람 구해다가 따로 또 내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했대요. 몇십 년, 10년 가까이. 근데 그거는 공무원도 혼나야 돼요. 예, 걸렸으면 이거 분명히 연계되어 있을 건데
또 하는지 안 하는지 가봐야죠. 근데 솔직히 가도 뭐 뇌물이나 받고 오거나 못 잡거나 하긴 하겠지만 알게 모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뇌물 받은 사람 다 잡는다 그러면은 공무원 몇 명이나 남을까요? 근데 참고로 저도 뇌물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근데 뭐 저는 공무원은 아니니까. 근데 뇌물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뇌물 받아도 똑같이 했어요. 뇌물을 줘도 큰 의미는 없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똑같이 한다라고 해도 약간 신경은 쓰여요. 그래서 예전에 촌지 이런 거 많이 달라 그랬었잖아요. 학교에서도. 맨날 우리 엄마가 반장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스승의 날하고 체육대회 할 때마다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 되잖아요. 엄마가. 요거 하기 싫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 2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딴 것 때문에 하기 싫었었던 게 아니고 차력 경례가 그냥 전 싫었어요. 그거 하는 게 싫었어요. 그냥 누가 시키면 하는 게 좋아갖고 좀 수동적이라 능동적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2일 좀 봐두세요.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솔직히 2일 나올 확률은 한 1% 정도? 왜냐면 연타로 잘 안 내요. 저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타로 한 한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에 사후관리라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를 정정이라 그래요. 정정 또는 수정. 그래서 정정이나 수정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우리 왜 고쳐요? 예,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상호 바꿀 때는 당일날 해줍니다. 근데 왜 당일날 해주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상호 있어요? 없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바꿔줘요. 왜냐면 이거 안 바꿔주면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한 게 되거든요. 이름 바뀌었는데 옛날 이름으로 넣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실기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저도 몇 번 겪었었어요. 회사 이름하고 상호하고 똑같거든요. 사장님 이름만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런 일이 생기면 세금 문제예요. 기존 분 걸로 계속해 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이제 사장님을 바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한테 사장님 바뀌었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번호도 바뀌어 있거든요. 이것도 바뀌어 있어요. 제가 이거 몇 건 잡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 잡는 방법은 나중에 실기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시험용하고 실기용하고 약간 다르기는 해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이게 뭐냐면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것들, 쿠팡 이런 것들이 사이버몰의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 도메인 이름. 이게 뭐냐면 www.다음.net www.네이버.com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도메인 이름이라 그래요. 도메인 네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런 것들 이름처럼 써요? 안 써요? 쓰죠. 네이버 회사 이름이 네이버 아니에요? NHN 커뮤니케이션즈인가? 네이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라고 불러요? 네이버라고 부르죠. 근데 진짜 회사 이름 네이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쿠팡도 쿠팡 아니에요. 회사 이름은 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상호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상호처럼 쓰이니까 빨리빨리 바로바로 뭐 해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 4번이 나와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를 뭐 하는 때요? 변경하는 때. 요거는 정정사유인데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건 폐업사유예요. 왜 이렇게 바뀌냐면은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무슨 세를 낸다고요?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를 내요. 근데 소득세를 다른 말로 인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세는요. 내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져요. 또 만약에 내가 대가족이야.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요. 나는 소가족이야. 아니면 1인 가구야. 그러면은 세금을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많이 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세를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가족이 많으면 많이 쓸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은 세금을 좀 덜 걷자. 그럼 또 이제 또 혼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살아도 많이 써요. 알아요. 그걸 몰라서 국가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혼자도 많이 쓰지만 그래도 가족이 많은 것보다는 덜 쓰려면 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1억 1초면 쓸 수 있어요. 1억짜리 사면 되잖아요. 1000억 1초면 쓸 수 있어요. 1000억짜리 사면 되잖아요. 돈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보려고 이런 걸 만든 게 아니고 인원이 많으면은 많이 쓸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거죠. 그래서 2월 달이 연말정산하는 달이죠. 1월 달에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사가 좀 덜 떴었는데 1월 달 되면 기자들이 소설 써요. 무슨 소설 쓰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소설을 씁니다. 예. 혼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혼자 사니까 돈을 덜 쓸 것이다. 그러면 꼭 이제 또 이런 거를 써요. 뭐를 쓰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꼭 나와요. 예. 누구누구라고.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연봉이 5천이야. 근데 거기에서 3천만 원을 저금했어. 그러면 세금 많이 내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세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벌었으면 뭐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본은 두 가지예요. 인원이 많으면 돈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자. 네, 벌었으면은 써야 돼. 왜냐면 소비가 돼야 굴러가니까. 근데 이 두 개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은 그냥 싫은 거죠. 예. 왜냐면 세금 많이 내서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1월 달 되면은 쓸데없는 걸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동조를 시켜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부분 다 동조가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글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 조금 덜 내도록 과거보다는 변형을 시키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낼 확률은 어때요? 높아요. 이제 아마 앞으로 되면 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혼자 사는 사람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폐업 사유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원래 사장님은 혼자 살아요. 그럼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걸 인정해줘 버리잖아요. 그럼 세금 낼 때 되면은 사장님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가족이 많은 사람으로. 그러면 뭐를 덜 낼 수 있으니까?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악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폐업사예요. 법인은 사장님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사장님은 사장님 월급 받은 거에 대해서 소득세 내면 되고 법인은 돈 번 거에 대해서 무슨 세 내면 돼요? 법인세 내면 돼요. 그러면 세금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참고로 국가가 대부분 개입하는 것들은 돈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거기에서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죠.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많이 받아갔어. 그러면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돈 관련된 데는 대부분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국가도 돈 아닌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크게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부부싸움 했어. 경찰 불렀어. 그럼 경찰 와서 뭐라 그래요? 적당히 싸우세요. 이러고 가요. 왜냐면 거기에 개입 못 해요. 맞죠? 그래서 실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가정사는 가정에서 해결해라. 이러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때리지도 않았어. 때렸다면요, 뭐 폭력으로 해갖고 데리고 갈 수 있겠지만 그냥 말싸움만 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편의점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을 경찰서에서 데리고 가려면은요, 문제가 발생하려면 행패를 30분 이상 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30분 넘게 행패 부리진 않잖아요. 5분, 10분 정도 뭐 욕하고 막 집어던지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대요, 법상. 그리고 최근에 9살짜리가 100만 원 훔쳐갔잖아요. 근데 그거 안 걸려요. 왜요? 10살 미만이라.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00만 원 훔쳐간 거 다 걸렸고 부모까지 아는데 그 100만 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돈 안 준다 그랬다. 네, 돈 안 준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로 가야 돼요, 민사로. 소송 걸어갖고. 이기긴 이길 건데 문제는 뭐냐면 100만 원 받으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다 지금 코로나라 법원에서도 잘 안 하고 있다고요. 재판 자체를.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뭐 소액 판정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한 얼마 미만이더라. 어쨌든 일정 금액 미만은 소액 판정이라 그건 좀 빨리빨리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 느려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민식이법 생겼을 때에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과한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민식이법 생겼을 때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애가 차에 돌진을 해요. 뒤에서 막 뛰어와요. 박으려고. 네. 왜냐면 박아야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박았는데 좀 이따 엄마 아빠가 나타나.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짜고 친 거죠. 엄마 아빠는 집에 있거나 일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실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반분 중에 한 분이 민식이법 얘기 나오면 막 되게 화내세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진짜 뒤에서 애가 쫓아왔대요. 박으려고. 근데 그런 일이 간혹 가다가 뉴스에도 나오죠. 그러면 법을 조금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요즘엔 관심이 없는지 안 하고 계셔서. 왜냐면 완벽한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개량을 하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쉽게요. 거기 밑에 4번에 보시면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자가 변경하는 때 요거는 정정사유예요. 근데 증여로 인하여 명의자가 변경하는 때 요거는 폐업사유예요. 근데 요것도 전제 조건은 있어요. 개인의 대표자. 항상 개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인은 상관없어요. 바뀌든 뭐를 하든. 어차피 세금 다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리면 증여는 뭐죠? 증여는 살아계실 때 주시는 거예요. 상속은요? 네,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둘 다 공짜로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살아계실 때 주실 거냐 아니면은 가신 다음에 주실 거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왜 상속은 괜찮냐면은요 어차피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받는 사람이 그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떠안는 거예요. 부채부터 해서. 그래서 상속은 개인 사업자가 받든 법인 사업자가 받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뭐 내면 되니까 세금 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증여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계실 때 주다 보니까 개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혼자 사셔. 근데 나는 자녀가 넷이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증여로 인해서 국가에서 걷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폐업사유예요. 그래서 폐업사유의 뜻이 뭐냐면 너 폐업하고 세금 내. 그 다음에 물려줘.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 가시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회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뭐 식당도 그런데 사장님이 아버지야. 회장님이 아버지고 사장님이 아들이야. 그런 경우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두냐면은 결론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속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상속 관련돼서 하나만 좀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상속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이건 언제 받는 거냐면 자산이 부채보다 클 때.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게 10억인데 부채가 3억이야. 그러면 3억 갚고 나한테 얼마가 떨어져요? 7억이 남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상속 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는 자산보다 뭐가 클 때요? 부채가 클 때.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건 3억인데 부채는 5억이야. 이거 받아버리면 2억 내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속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 얼마 있는지 몰라.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 근데 왠지 부채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럴 때는 한정상속 받으세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받은 금액만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억 받았는데 부채가 10억이야. 그래서 3억만 갚으면 끝이에요. 저도 이거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상속세 공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과거에 LG 있죠. LG 쪽에서 누가 한정상속 받은 게 기사로 뜬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빚이 한 50억인가 100억 있었던 거죠. 근데 재산은 한 10억 정도? 근데 LG가 한데 LG였나 CJ였나 어쨌든 대기업인데 상속 포기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한정상속한 거예요. 근데 한정상속하면은 내가 받은 만큼만 뭐 내면 돼요? 예, 갚으면 돼요. 그래서 10억 받아갖고 50억 해결한 거죠. 근데 이런 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것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자녀가 할머니의 카드를 열심히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걸하려고 그랬었죠. 파산 신고. 근데 파산 신고 담당하는 사람이 카드 내역서를 봤는데 명품백이 있네. 근데 할머니들이 명품백 잘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거기에다 파산 신고할 사람이 명품백 살 일은 없잖아요. 그래갖고 확인을 해봤더니 자녀가 쓴 거였죠. 그래서 파산 신고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가실 때 되면 좀 친해지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인지는 알아야죠. 저는 거의 다 알아요. 통장에 있는 금액 얼마인지만 빼놓고 지금 재산이 얼마 있는지 다 알아요. 그 집 조그만 거, 집 하나 있으시고 차 있으시고 땅 3,000평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노리는 건 땅 3,000평. 어차피 집이야 두 분 남은 세월 동안에 다 쓰실 것 같고 땅 3,000평 해갖고 저희는 동생이랑 이야기 해놨거든요. n분의 1로 정확하게 가르기로 팔아갖고 반반씩. 근데 모르시면은 동사무소 가셔서 행복복지센터 가셔갖고요. 예. 옛날 동사무소. 그 입에 안 붙어요. 동사무소가 전 제일 좋아요. 거기 가셔서 그 상 치르신 다음에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시면은요. 거기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재산 찾아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상 다 치르고 거기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 다 제출하면은 한 2주인가?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한 2주 정도 후에 오픈되어 있는 재산을 다 찾아줘요. 그래서 땅이 얼마 있고 건물이 얼마 있고 빚이 얼마 있고 이런 거 다 찾아줘요. 그럼 그거 보고 정하시면 돼요. 근데 정할 때에 상속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정하셔야 돼요. 6개월 넘어가면 이게 돼버려요. 상속 받은 게 자동으로. 네. 그래서 6개월 안에 다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건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애한테 빚이 5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 나온 적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뭘로 떨어진 거냐면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조부모가 키우고 있었는데 큰아빠가 작은아빠가 빚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들 상속 포기를 했는데 얘 거를 상속 포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애기들 것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속은 밑으로 내려와요. 족보로 치면 밑으로 내려와요. 아래쪽으로. 얘를 안 해놨는데 다행이었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TV에 나오고 나서 변호사들이 붙었어요. TV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움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이었었던 게 아직 6개월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붙어서 상속 포기해주고 마무리됐죠. 근데 만약에 이게 6개월이 넘었으면 법적으로 힘들어요, 이기기가. 그러면 얘는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빚을 5억을 갖고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빨리빨리 해서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상속 포기. 그래서 주변에 돈이 부채가 많으신 분이 있으면 조금 힘들어지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